안녕하세요. 저는 복잡한 도시 서울의 어느 한 동네에서 제법 조용한 일상을 살아나가는 여자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지금의 이런 일상과 도저히 매치가 안 될 정도로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세상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 친정 집안은 정말 기구하고 복잡했습니다. 우선 친정 아빠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빚을 지게 되셨고 그 빚을 갚느라고 죽어라 열심히 사시느라 또래 친구분들보다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자식들 간 일어난 배신, 그것을 목도하신 친할아버지께서는 분노해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가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그대로 돌아가셨고요. 친정 엄마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당신의 모든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대형 추돌 사고였거든요. 그 충격에 빠져 시름시름 앓으실 때 친정 아빠를 만나셨고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친할머니께서는 저희 친정 엄마께 아주 못된 심보를 부리셨습니다. 덕분에 눈치 보면서 늘 전전긍긍 하셔야 했던 친정 엄마이셨습니다. 친할머니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다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지, 언젠가는 마음을 품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친정 엄마께서는 한순간에 일가족을 다 잃으셨던 분이니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심보를 나쁘게 쓰시는 친할머니 같으신 분이라도 새로운 가족이라 여기며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의 간절한 마음은 보답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정 엄마께서 임신하고 계셨을 때도 친할머니께서 못되게 괴롭히셨거든요. 여기 청소해라, 저기 청소해라, 이런 지시는 예사였고요. 심부름 다녀오라는 지시를 하루에 5번도 더 내리셨다네요. 밥이 맛이 없다, 국이 간이 이상하다, 반찬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트집을 끼니마다 꼭 잡으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예 바닥 걸레질을 친정엄마께 유독 심하게 시키시더니 친할머니께서는 힘껏 발로 친정엄마의 허리를 걷어차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엄마는 고꾸라지셨고 만삭의 배를 급히 움켜잡으셨지만 친할머니께서는 그걸 보시면서도 수 쓰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랬는데 결국 유산이 되었어요. 엄마, 그동안은 내가 엄마가 애틋하고 짠한 마음이 커서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었는데 제 아내한테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산까지 시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러려던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실수를 한 거야. 나도 설마 유산이 될 줄은 몰랐지.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서 나올 줄이야. 손녀도 아니고 손자인데 내가 그 귀한 핏줄을 왜 일부러 막대했겠어? 맹세코 실수였다. 됐어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따로 나가 살게요.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형들한테 부탁하세요. 저 몰래 형들하고 연락 주고받고 지내시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던 형들을 엄마는 뒤에서 품어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간 묵묵히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알고 보니 친정 아빠도 내심 친할머니께 서운하고 섭섭했던 점들이 있으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정 부모님이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태어난 자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생명이었다고 어렸을 적에 몇 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정 아빠께서 처음 바람을 피우셨던 게 친정 엄마께서 저를 임신하고 계셨을 때였거든요.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들이 밖으로 돈다는 말. 나는 그걸 이후 내기 엄마들한테 들었을 때도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왜 그랬을까? 희영아, 네 아빠는 이 엄마가 네 할머니한테 온갖 모진 소리 다 듣고 힘들게 살았을 때도 모른 척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대체 뭐가 믿음직스럽다고 믿어버렸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나를 배신할 줄 알았다면 나는
임신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어느 날 친정엄마께서 소주잔을 기울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저를 낳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야기로 들렸으니까요. 그날 친정엄마께서 늦은 밤중에 소주를 찾으셨던 건 친정아빠께서 언질도 없이 외박을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어렸던 저였지만 상황 판단이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었죠. 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이가 비틀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어렸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 식으로밖에 못 튀었나 봐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저는 그런 비참한 생각을 가진 채로 자라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하고 멀어진 거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당신, 그렇게 괜한 핑계 대면서 나를 원망하고 집 밖으로 도는 것까지는 내가 눈 감아주겠는데 우리 희영이를 못 본 채 하는 그 자태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어. 친정엄마의 외침대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친정아빠의 따스한 눈길이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엄히 구셨거나 다른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시는 분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집에 딸이 있는 듯 많은 듯 그렇게 구셨으니까요. 저는 철저히 무시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할머니의 왕래를 반겼던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친할머니를 뵙고 지내게 됐거든요. 분명히 친정 부모님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의 존재가 무척 반가웠어요. 하지만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제 친정 아빠를 반기셨던 것이지 저를 기꺼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어째? 네 애미를 쏙 빼닮았구나. 맹하고 답답한 표정이 아주 판박이야. 어쩐지 정이 안 가네. 네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다면 내가 예뻐해주는 신용이라도 해줬을 텐데 아쉽구나. 저는 친할머니를 어려운 존재로 서서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변해가는 사이 친정엄마는 우울증을 크게 앓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께서 날이 갈수록 왜 그렇게 공허한 표정을 지으시는지, 힘이 없으신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바보 같은 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할머니께서 오신 주말이었는데 저는 먼저 잠이 들었다가 밤중에 얼핏 소란을 듣고 깼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까 친할머니와 친정 부모님 이렇게 세 분이서 크게 다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신히 잠을 청했었죠. 그런데 그 밤이 바로 기점이었던 거예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친할머니와 친정아빠께서 안 계셨어요. 친정엄마께서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이불 속에 계셨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친정엄마께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알아서 먹을 걸 찾았더랬죠. 그리고 며칠 뒤 친정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기로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제 욕심을 차려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건만 자꾸 저를 슬프게 하는 일들만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런 저를 붙잡고 친정엄마께서는 되려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빠라는 인간은 그 바람 피우던 여자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를 떠났어. 알고 보니까 그 바람난 여자가 집안이 꽤 사는 모양이야. 그러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를, 그리고 너를 그 인간이 무참히 버린 거겠지. 우리 딸에게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게 해서 미안해. 희영아, 엄마가 정말로 미안하다. 친정엄마의 우시는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 저는 머릿속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에게는 딱 하나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주어졌었네요.
저는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친정엄마께서는 열심히 당신의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했었나 봐요. 애당초 친정엄마께서는 한순간에 일가족을 모두 잃은 비극을 겪으신 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쌓여있다가 터진 것이었겠죠.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친정엄마께서 부엌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이웃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고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구급차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군요. 이웃집에서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신 친정엄마께서는 각종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의료진이 저한테 정밀검사라는 단어를 들이밀었어요. 저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그냥 친정엄마를 설득해서 정밀검사라는 것들을 싹 다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암이었죠. 친정엄마의 몸을 암세포가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정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나 공부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규 수업이 끝나는 대로 혼자 모든 보충 수업과 자습에서 빠진 채 하교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친정엄마의 곁을 지켰지요. 의료진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의욕이 없으시다고요. 저는 속상했어요. 저는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정작 친정엄마께서는 사시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다가도 한 번씩 그냥 죽겠다고 하시면서 멍하게 병실 천장만 보셨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니까 저는 죽을 맛이었죠. 식사를 친정엄마께서 거부하셨던 어느 날 제가 울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힘 좀 내봐요. 살기 싫은 세상이라도 제발 살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를 봐서라도 엄마가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가 잘못되시면 저는 정말로 이제 혼자예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셨었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냥 죽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집을 팔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치료받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감사했네요. 친정엄마께서 몇 년 뒤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때 울면서 들었던 간청에 정신이 좀 드셨다네요.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친정엄마께서 가장 무서워하시던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친정아빠와 결혼까지 하셨던 거라고 그랬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의지를 갖고 암세포와 싸워내셨고 무사히 퇴원을 하실 수 있었어요. 돌아온 집은 월세방이었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20살 성인이 되었고 대학 대신 직장을 다녔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언젠가 친정엄마를 제가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미래를 그렸어요. 하지만 제가 또 바보였던 거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래는 말 그대로 미래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점이죠. 그 미래가 나에게 언제 오느냐 하는 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면 현재에 실천하는 게 옳은 거예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조금 어설프더라도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게 후회를 덜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라는 것만큼 부질없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차곡차곡 미래를 계획하며 돈도 열심히 모았으나 친정엄마의 암 재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24이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다시 찾아온 암으로 쓰러지셨고 이번에는 영영 당신의 두 발로 퇴원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이 못난 엄마보다 훨씬 더 잘났으니까 좋은 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이 엄마처럼 불운하고 불행한 길은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딸 희영이가 좋은 것만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나쁜 것들은 모두
엄마가 가지고 갈게. 알았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운명처럼 또렷한 눈빛과 안전된 호흡으로 그런 유언을 남기시는 바람에 제 억장이 더 무너졌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께서 만약 다른 길을 걸어오셨더라면 정말 빛나는 사람으로 잘 사셨을 것만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진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었네요. 친정 엄마께서 가지고 계셨던 연락처에서 직장 선배들이 연락을 싹 돌려주셨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친정 엄마 가시는 마지막 길이 외롭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친정 엄마의 장례식에 찾아온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그걸 넘어서서 그냥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만 같았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친정 아빠였습니다. 자정에 가까웠던 시간이었고 저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이라도 찾을까 했었어요. 저 하늘 어디쯤 친정 엄마가 계실까 해서요. 그랬다가 친정 아빠를 마주쳤던 겁니다. 희영아, 내가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진심으로 유감이다. 유감이요? 남 얘기하듯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왜 오셨어요? 낯짝 두꺼운 것도 정도가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당신은 훗날 죽으시면 반드시 지옥에 가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천국에 계시니까. 감히 우리 엄마와 같은 곳에 갈 수는 없으니까. 희영아,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예전에는 내가 부족했고 미흡했어. 그런 나에게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놈의 사정이요? 제 아는 눈은 없어도 타고 오신 차가 빌어먹게 비싼 차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구분하는 눈을 가졌다고요.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긴 아세요?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개고생을 다 했는지 아시냐고요. 관심도 없으셨겠죠. 사정이 뭐든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야 돼?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보상해주고 싶어. 희영아, 내가 돕게 해줘라.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네 아빠잖아. 희영아. 누가 내 아빠라는 거야? 나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는 단 한순간도 아빠가 없었는데. 당신이 뭐길래 그딴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저는 아빠라는 단어의 이성을 잃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러자 친정 아빠께서 다가와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셨고 저를 붙잡는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아버린 저는 그대로 친정 아빠의 뺨을 때렸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 건물 앞에 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친정 아빠는 저에게 맞으신 그대로 고개를 숙이셨고 죄인처럼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되니까 제발 돈이라도 받아주겠니?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네 엄마를 봐서라도 내가 주는 돈을 받아주면 좋겠구나. 어떻게 내 앞에서 우리 엄마 들먹일 수가 있어? 당장 꺼지세요. 내 눈앞에서 꺼지고 내 인생에서도 꺼지세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채로 거칠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마 장례식장 안으로 친정 아빠가 따라 들어오실까 싶었는데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안 그랬으면 친정 엄마의 영정 앞에서 추한 꼴 보였을 테니까요. 그날 밤 밤새 잠도 못 자고 저는 친정 엄마의 영정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엄마, 저 잘했죠. 엄마가 진작 이렇게 시원하게 굴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대신해드렸어요. 단호하게 쳐냈어요. 그렇게 혼잣말을 후련하게 뱉었던 것과는 달리 제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친정아빠의 존재가 드문드문 생각났어요. 어쨌거나 저와 피를 이은 가족이니까요. 제 아빠인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장례식 때 마주했을 때의 그 모습, 너무나도 멀끔한 모습을 하고 계셔서 저희 모녀를 잔인하게 버리신 뒤 혼자서만 속편하게 잘 사셨다는 증거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친정아빠를 떠올리려 하는 제 자신을 욕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퇴근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친정아빠였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용인 즉슨 친할머니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속죄를 하고 싶으시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속죄를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걸로 천국 문이라도 두드려 보시게? 어림도 없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절대 뜻대로 해줄 수 없어. 그때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반년이 지나던 시점이었네요. 저는 친할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아빠만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나도 힘들었고 네 할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셨고 무엇보다 네 엄마도 온전하지 못했어. 그런 환경에서 너를 자라게 한 게 시간이 지나자 나는 너무 후회가 되었다. 왜 지나고 나서야 후회가 되던지 네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고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하셨어. 희영아, 네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네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실수는 과거로도 족하니까.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네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든 가장 먼저 나를 찾아주겠니? 그때는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마. 약속할게. 그 목소리가 너무 진심 어린 말투로 들려서 그것에 흔들리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친정아빠는 연락처 2개와 주소지 1개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히고 친정아빠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어요. 그것으로 제 인생을 앞으로 혼자 알아서 살아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지난날 어차피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친정아빠의 존재감을 좋게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씩씩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고자 했어요. 저는 뛰어난 재능 하나 없는 사람이었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너무 뒤처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지냈죠. 뭐든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봤자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되니까 일을 찾아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해댔고요. 속은 문드러져 있었는데 겉으로는 늘 명랑하고 밝은 척을 하느라 그게 일하는 것보다도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느 날 위로의 손길을 뻗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크게 느껴지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나중에 인터넷을 하다가 여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때 다가오는 남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분들이 가슴에 새겨서 손해볼 게 하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살다가 큰 코 다쳐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위로를 건넸던 그 사람과 저는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시간이 흘러 제 남편이 되었던 그 사람은 신기할 만큼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말만 해주었더랬죠. 내가 외로운 너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싶어. 나에게 너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허락해주지 않을래?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고 나면 내가 평생 너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아껴주며 살 거야. 서로를 알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주었을 때 저는 하도 눈물이 나와서 대답을 못 해줄 정도였습니다. 괜찮은 척을 해오며 지냈으나 저도 사실은 든든한 제 편 하나를 가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죠. 남편과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펼칠 생각에 날아갈 듯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진정한 지옥길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하고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남들만큼만 무던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면 홀 시어머니라는 사실에서부터 경계를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도 심심하고 외로우실 테니 제가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만 있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인물이었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연봉을 꽤 괜찮게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아들을 이토록 잘 키워내신 시어머니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여겼어요. 왠지 돌아가신 제 친정엄마 생각도 났고요. 그런데 설마 시어머니께서 이런 태도를 취하실 줄은 상상도 못한 바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런 부모 형제 하나 없고 돈은 더 없는 별 보잘것없는 여자하고 짝지어주려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우리 아들을 애지중지해온 줄 알아? 엄마, 이 사람 무한하겠어. 왜 면전에 대고 이러는 거야? 어제는 분명 얼굴 보고 나서 대화를 잘 해보겠다고 그랬잖아. 엄마, 왜 입장을 바꾸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보기 민망해지잖아. 시댁에 함께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짜증을 내시는 것에 저는 놀랐고 남편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설마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남편도 예상을 못한 것이었죠. 제 면전에 대고 시어머니께서는 삿대질을 해가시며 남편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네가 민망함을 느껴? 왜 네가 이딴 여자의 눈치를 봐? 대체 뭐 볼 게 있다고 너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누차 말해왔지?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신중히 하라고. 계산기 탁탁 두드려가면서 해도 아쉬운 점이 생기는 게 결혼이라고. 그런데 애초에 너는 계산기 꺼낼 생각도 못한 거야? 우리 아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너 지금 이딴 여자하고 결혼하면 네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감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이 엄마 가슴에 대목을 갖다 박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거야? 옆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고 저는 이 상황이 그냥 너무 서러웠어요. 예상을 못한 바여서 놀란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흘러나왔습니다. 재빨리 손으로 눈가를 훔쳤는데 그걸 보시고 시어머니께서 경악을 하셨어요. 아이고 구구, 애 좀 봐라. 이것이 지금 가식을 다 부리네. 너 이 가증스러운 년이 여태까지 그런 행세로 우리 아들을 꼬여낸 거였구나. 오호라, 그게 수법이었어. 우리 아들,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눈물 하나면 다 되는 줄 아는 정신 나간 년들이 꽤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호암마마보다도 무서운 것들이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멀리해도 부족할 판에 결혼이라니. 절대 안 될 일이지. 엄마, 근데 나는 이미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다 먹었단 말이야. 이 사람처럼 싹싹하고 자기 밥그릇 잘 챙기고 개념 넘치고 똑부러진 여자 요새 잘 없어. 왜 엄마는 무조건 안 좋게만 봐? 부모 없고 형제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여자라서 못마땅해? 대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순종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나쁜 면이 있으면 그 반대에는 좋은 면도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순진하고 이렇게나 착하니까 가증스러운 년이 들러붙은 거구나. 지금도 우리가 난리를 쳐댔는데도 혼자 눈물이나 훔치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을 짓고 있잖아. 저런 게 얼마나 고단수인 건데. 우리 아들, 엄마는 절대 이딴 말도 안 되는 황당하게 손해를 보는 결혼 따위는 허락해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로 알아. 엄마.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을 하든가. 왜 허락해줄 것처럼 굴어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진짜 너무한다. 나 그냥 확 결혼해 버릴 거야.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와 제가 동시에 당황했던 것 같네요. 저는 이런 상황도 예상 못했지만 남편이 자기 모친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시다가 이내 저를 무섭게 째려보셨어요. 그 눈빛이 마치 네가 조종하는 거지? 이렇게 물으시는 듯해서 난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쨌거나 저하고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기뻤던 것 같아요. 살아온 인생이 어둑어둑하였으니 자존감도 자신감도 밑바닥이었던 저를 전적으로 원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걸리긴 하였으나 결혼하고 나서 제가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그 부분은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순진하였던 것이죠.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저는 남편과 결혼하였어요. 시댁과 같은 동네의 작은 신축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일을 그만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고 제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당연히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으나 내부 사정들이 복잡해져서 계약직들 다수를 내보내는 쪽으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일을 그만둘 상황이 된 건데요. 그걸 두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욕하셨죠. 벌써부터 저것이 우리 아들의 등골을 빨아먹으려고 시동을 거는구나. 우리 아들에게 들러붙어서 기생하며 살려고 하는 기생충임을 내가 진작에 알아봤는데 역시 내 눈이 들리지 않았던 거야. 틈만 나면 시댁에 가서 묵은 때 벗기는 청소를 하던 게 저였는데요. 그런 청소 노동값으로만 쳐도 제가 기생충이라는 오명은 벗었을 것 같아요. 그날도 시댁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 들으라는 듯 시어머니께서 크게 혼잣말을 하시는 것에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곧바로 이직부터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당시에 저는 왜 그렇게 시어머니의 인정을 바랐던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뭐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들으면 쉽게 고무되곤 하였죠. 하등 쓸모 하나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싹싹하게 잘하기는 하네. 시키는 걸 아주 군말 없이 해내더라. 요즘 그렇게 억척스레 잘하는 여자들도 드물지. 그치? 내가 말했잖아, 엄마. 내가 괜히 결혼하겠다고 난리친 게 아니야. 결혼할 만한 여자니까 내가 그랬던 거야. 내 눈이 옳았다니까. 저를 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기뻐서 웃음이 다 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칭찬이라고 봐야 하는지도 애매했는데 말이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요새는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본다는 표현도 있고요. 당시에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던 직장의 계약이 끝나가던 목전의 어느 날 저는 이직할 곳을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의외의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너 괜히 시답지 않은 사무실 나부랭이에 들어앉아서 또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허송세월 보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아봐온 곳에나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잘 벌어주면 좋겠구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아들도 좋은 일이지. 네? 어머니께서 제 일자리를 알아보셨다고요? 거기가 대체 어딘데요? 어떤 회사예요? 가보면 알아. 너 다음 주까지 일하고 끝이랬지? 그럼 거기다가는 네가 다다음 주부터 일 나온다고 말을 해두마. 잠잠고 일단 거기 가서 일을 해봐. 제가 고민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릴 새도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남편에게도 이걸 알렸는데 잘 된 거 아니야? 일단 가봐. 라는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께서 작당하신 걸 다 알고 있었고요. 제 계약 종료일도 시어머니께 다 일러 바쳤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그곳에 제가 일을 하는 것으로 전달을 다 해놓으셨는데 날짜가 되어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그곳에 가보았더니 바로 공장이었습니다. 사실 공장일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공장 안에 사무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갔더니 담당자가 저를 생산 라인에 데려다 놓았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당황스럽다고 했고요. 그러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냐면서
담당자가 저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 앉히기 위함이 아니었고 여기서 설명을 들으란 것이었죠. 생산직 근무였는데 심지어는 가끔씩 2교대 근무도 해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공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기에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보다 시간이 꽤 흘렀고 저는 그때처럼 어리지도 체력이 좋지도 못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저를 이런 곳에 시어머니께서 밀어 넣으신 것인지 원망이 샘솟으려고 할 때 제 귀에 들려온 숫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급여였습니다. 잠깐, 그 돈이면 내가 계약 종료되고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하고 여기서 한 달 버는 거하고 거의 맞먹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갔습니다. 아끼며 저축해온 습관 같은 본능이 저를 움직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일을 배우겠다고 대답해버렸죠. 남편이 회사에서 요즘 영 좋지가 못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들은 바 있었기에 제가 많이 벌어두는 게 결코 나쁜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의욕이 생겨났죠. 그런데요, 세상에 이유 없는 돈은 없더라고요. 급여가 높은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팔다리가 막 후들거렸어요. 한 주의 근무가 끝내고 마침내 휴일을 맞이했을 때 저는 침대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머리는 무거웠고 팔다리는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앞으로 매주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니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금세 허기졌고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가 안 풀렸어요.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은 딱히 별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니까 나무라는 소리 한 번은 했었네요. 당신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지? 아니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각자의 위치에서 힘들게 살아. 지금 그런 것도 못 버텨낸다고 하면 당신은 인생의 참맛을 알 자격이 없는 거야. 아유,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개소리가 따로 없었네요. 남편이 뭐라고 일러 바친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도 득달같이 저한테 이 약 물고 버텨라 이런 잔소리를 해대셨고요. 마치 제가 돈 되는 그 일을 그만둘까봐 걱정이신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황당하게도 제가 좀 위축됐습니다. 금세 징징거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나약한 소리 하는 거, 우는 소리 하는 거, 그건 저랑 안 맞는 거였거든요. 제가 해이해진 것 같아서 정신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각오를 다지고 다시 근무 현장에 서보니까 왠지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이 일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신입이고 친한 인맥이 없으니까 더 어렵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저는 결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힘들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강한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제가 먼저 다른 분들께 다가갔어요. 고참 여사님들께는 더욱 싹싹하게 굴었고요. 그러자 차츰 환경이 변해갔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도 융통성이 생겨났어요. 그 전까지는 100만 해도 되는 걸 저는 120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이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딱 100만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리고 공장에 단기로 바짝 목돈을 벌어온 취업 준비생인 젊은 남자 인력들이 꽤 있었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남자들이 힘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애교도 없고 고지곧대로인 성격인데 저의 이런 면이 젊은 남자분들한테는 부담 없게 느껴졌나 봐요. 시간이 날 때면 저에게 음료수 하나 가지고 와서 누나 상담 좀 청해도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반은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가족과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내용들이었죠. 가끔은 연애 상담도 있었고요. 저는 살면서 제가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제가 꽤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다는 행복한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고단한 일상 속 저만의 작은 행복을 찾고 있던 저에게 싸늘한 배신이 내려꽂힌 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힘든 것에 적응이 되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니까 아등바등 노력을 하고 있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은근하게 자꾸 압박을 가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공장 일을 때려칠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꽂아줬으면 값을 해야 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좋은 자리라는 말이 어이가 없었으나 급여는 확실히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 높은 급여도 저에게 정당하게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겠죠. 슬프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급여를 결혼한 이후 남편이 우리 생활비라며 관리하고 있던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 계좌로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첫 급여일이 가까워졌을 때 사무실에 문의를 해봤다가 알게 됐었어요. 저는 급여 받는 계좌를 언제 알려드려야 하나 그걸 여쭤보러 온 건데 이미 제 급여 계좌가 제출이 되었다고요? 어떤 계좌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라? 이건 제 남편이 관리하는 그 통장 같은데? 어떻게 이 계좌를 미리 알고 계실 수가 있었죠? 당사자는 모르겠다며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 공장에 밀어넣으신 건 윗선에 아는 인맥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는데요. 예전에 같이 절을 다니시며 친해진 어떤 분이 바로 그 공장의 주인과 친척이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께 이 부분을 여쭈어 보았다가 오히려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는 설마 그 돈을 네가 단독으로 받아서 단독으로 관리하려고 그랬니? 웃기지도 않은 소리. 네가 배워먹은 것도 없는데 돈 관리에 대해서 알기나 하겠어? 우리 아들이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급여가 들어오는 게 훨씬 낫지. 너도 제발 양심이라는 걸 챙기며 살아라. 왠지 허탈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쑤시지 않은 곳이 없었고 돈 들어올 날만 기다리며 버텼는데 그 돈을 제가 직접 만질 수 없다는 게 허무했습니다. 더 허무한 건 반박하지 못하는 저였고요. 제가 입을 꾹 다물자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며 저를 비웃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할 차례였죠. 돈 들어오는 대로 제 계좌에 그 액수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절했어요. 어차피 부부가 함께 으쌰으쌰 모아가야 하는 시기인데 뭐하러 쓸모없는 짓을 하냐며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엄하게 구시는 것에는 사실 애정도 들어있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바보같이 제가 이 사람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속으로 조금 기뻐하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물은 바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배신은 제 급여를 그렇게 치사한 방식으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의 말 맞다나 함께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희생하기로 했죠. 공장 일에 몸은 축나고 있었으나 시간이 날 때면 시댁에 가서 청소도 하고 부엌 일도 했고요. 집에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떨어질까봐 부랴부랴 요리를 해댔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때에 출근을 하든 남편 밥상은 빠지지 않고 차려놓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피로가 누적되니까 어느 날은 밥상을 차리다가 머리가 핑 돌더군요. 찌개 뚝배기를 상위에 내려놓았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세게 내려놓고 말았고 상에 찌개 국물이 튀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러더군요. 내 옷에 안 튀어서 다행이다. 이거 내가 아끼는 옷이거든. 당신 어디 많이 안 좋으면 영양제 하나 비싼 거 사서 먹어. 비타민은 꼭 따로 챙겨 먹는 게 좋다고 내가 아는 의사가 그러더라. 그래? 이제 보니까 영양제를 꼬박 안 챙겨 먹었네. 근데 당신이 아는 의사도 있어? 왜? 나는 의사를 알면 안 돼? 나는 뭐 공장 다니는 와이프하고만 어울리는 남자이고 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자처럼 보여? 이상하게 남편이 발끈했어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반문하는 거였는데 왠지 느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근무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댁에 남편이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의사라니. 그럼 이 엄마가 드디어 의사 며느리 보는 거야? 진작에 그렇게 할 것을 괜히 덜 떨어진 걸 주워와서 결혼하는 바람에 이혼 딱지 붙이게 된 건 정말 아쉬워. 에이, 그건 그렇긴 한데 조금만 좋은 소리 해줘도
해벌쭉하면서 노예처럼 구는 멍청한 여자랑 결혼한 덕분에 내가 알차게 써먹었잖아. 걔가 번 돈으로 의사하고 멋진 데이트도 하고. 신나게 떠들던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선 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았다는 제 싸늘한 표정을 보고 두 사람이 아연실색하더군요. 어머님, 그간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절대 가만 안 둬.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 절대 이혼 안 해줘. 저는 배신감과 수치감에 휩싸여서 선언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해주는 게 저한테도 좋은 일이라며 윽박을 질렀다가 제발 의사랑 재혼할 수 있게 이혼 좀 해달라고 빌었다가 미친놈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안 해줬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악독한 수를 쓰셨더라고요. 되려 저에게 불륜이라는 누명을 씌우셨습니다. 너 일하라고 보낸 공장에서 오만 남자들하고 놀아놨더라. 어린 남자들한테 미쳐서 쉬는 시간마다 밀폐된 공간에 둘이 들어가서 한참 있었다며. 증인들도 있고 남자들하고 따로 공간으로 들어가는 CCTV도 있어. 제가 좋은 마음으로 공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던 게 불륜의 낙인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저의 약점을 찾고자 공장의 윗선에 문의를 해보셨다가 그런 걸 잡아내신 거였죠. 저를 남자에 미친 상습적인 불륜을 저지른 가정 파탄범이라고 몰아가셨습니다. 저는 결백하다고 맞섰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작당해서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었죠.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의사도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죠. 그러길래 왜 순순히 꺼지지 않고 버텨서 일을 어렵게 만들어? 너는 이제 끝났어.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묻어두었던 연락처를 꺼내기로요. 연락을 하면서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상 친정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희영이니? 희영이 맞지? 희영아. 저는 번호를 바꾼 지 오래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숨소리만 듣고도 저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냥 막 눈물이 나서 정신없이 울면서 제 지난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빠는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았다. 무슨 상황인지 알았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해결해. 그게 왜 그렇게 의지가 되고 든든하던지요. 친정 엄마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혼 소송 때문에 열린 재판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물론이고 얼굴 한두 번 봤던 시댁 친척들도 몇 명 와 있더군요. 집안의 의사 드릴 생각에 아주 신이 난 모양들이었어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한 저를 처음에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랬다가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기절할 듯 놀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하게 꾸민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믿지 못하시겠다는 듯 쳐다보시며 손가락질을 하셨는데요. 제가 뒤에 대등한 변호사 세 분이 불쾌하다는 반응들을 보이시며 각자 명함들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그게 가지런히 놓여졌죠. 남편이 다가와서 그 명함들을 살펴보고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이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네가 뭔데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고용해? 돈이 어디 있어서? 들고 있는 그 명품 가방은 대체 뭐고? 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들 쓰고 명품백도 들겠다는데 왜? 문제 있어? 저련해서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던 우리 아빠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실 거래. 나한테 올몫이 못해도 300억은 넘는 것 같더라. 너는 이 거지 같은 이혼이 마무리되면 든든한 의사와 재혼할 거니까 300억은 너무 약소하게 보이겠다. 그치? 역시 나는 너한테 부족한 여자였나 봐. 남편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현기증으로 쓰러지신 게 먼저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정신이 가출하신 모양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실려 나가셨고 이제는 의미도 없어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밝혀진 제 배경에 압도당한 남편 측에서 의욕을 상실한 뒤였거든요. 아무튼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당연히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행하신 만행들까지 다 사유가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전 재산을 탈탈 털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눈물, 콧물까지 다 흘려가며 생쇼를 했는데요. 당연히 그 사과 안 받아줬어요. 저에게 인간성의 추악한 바닥을 보여준 두 사람이 어떤 면으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했네요. 의사가 그 집안으로 시집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추문에 휘말리는 게 두려워서 그 의사 상간녀는 황급히 잠적을 했더라고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였던 그들은 완전히 패가망신했고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저는 그 이후로 친정아빠와 종종 왕래를 하며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아빠가 마련해 주신 집에서 지내는 것도 어색하고 왠지 죄스러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친정아빠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친정아빠는 재혼, 일, 모든 걸 성공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내내 가슴속에 저와 친정엄마가 걸리셨다고 해요. 그 진심마저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혼을 후련하게 한 이후로 제 꿈속에 나오시는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고 계시거든요. 덕분에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마음을 아는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요. 앞으로도 무탈한 나날이 많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층간소음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웠다가 생각지도 못한 전말을 맞게 되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여기에 보냅니다. 먼저 저는 얼마 전 지금 사는 새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전세로 마련한 첫 집이라 기대도 컸고 마냥 들떠 있었죠. 그렇게 첫날 이삿짐을 다 옮기고 잘 준비를 하는데 어디선가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위를 쳐다봤더니 분명 누군가 위에서 발로 아래를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 말이죠. 저는 좀 화가 났지만 시간도 너무 늦은 만큼 내일 경비실에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잠에 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에 들려 하자 쿵쿵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 있죠? 연달아서 폭죽 터지듯 계속 발소리가 나는데 평상시에도 귀가 예민했던 터라 잘 깨곤 하는데 이런 소음 속엔 정말 한숨도 잘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어떻게든 잠에 들기 위해 갖은 애를 쓰다가 그날 겨우 잠에 들었네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저는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처음엔 아무도 나오지 않더군요. 몇 번을 더 누르고 기다리자 그제야 여자 한 명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저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어젯밤에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분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빤히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저기요? 당황한 나머지 제가 초인종을 다시 누르고 문을 두들겨 봤지만 여자분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경비실에 가 아저씨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왔죠. 저기 아저씨, 저 1303호로 이사 왔는데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혹시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폭 한숨을 쉬더니 영문을 모르는 제 얼굴에 대고 그 집 사정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그 아내를 돌보는 아저씨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밤마다 시끄럽게 하고 쿵쾅거리는 바람에 이미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는 아마 제가 그 아내분을 만난 것 같다면서 아마 돌봐주는 분이 계실 거라고 자기가 그분께 다시 말은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듣게 된 윗집의 사정에 잠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처음 이 집을 계약했을 때 부동산 측에서 아무 말이 없었는데 들어와 보니 윗집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였고 가뜩이나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라니 잠기가 밝은 저로선 최악의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일을 하는 내내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습니다. 업무에 집중도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가 오늘 있을 일이 또 한 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비실을 들를까 하다 아저씨가 그래도 윗집에 말을 해놓았으니 괜찮겠지 스스로 위안하며 집으로 들어갔죠. 다행히 밥을 먹고 TV를 좀 보면서 쉬고 있던 밤 10시가 될 때까지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나가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20대의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경비 아저씨한테 말씀 들었는데요. 윗집에서 왔습니다. 아, 네. 여자분은 밤늦게 실례한다면서 자신을 윗집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여자가 아닌 걸로 보아 속으로 경비 아저씨가 말하는 그 돌봐주는 분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부랴부랴 제게 건넨 건 사과와 함께 작은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저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언니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요즘 약이 잘 안 듣는 상태라서 최대한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 보였는데 20대의 여자분은 그 여자를 언니라고 칭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관계였던 거죠. 동생분은 몇 번의 사과를 건넸고 저는 바구니를 받은 후에 침착하게 언니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동생분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가 환각과 환청을 듣는 조현병이라고 했고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쁠 땐 주로 밤에 언니의 증세가 시작되는데 그 때문에 소음이 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생분의 설명을 들은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조용히 해달라 부탁한 뒤 동생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켜보다가 정말 심하면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분의 말대로 정말 언니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건지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덕분에 전날 못 잔 잠까지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건만 생각하며 회사로 출근을 했죠. 하지만 다음 날은 또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엔 또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귀가 째지는 소음이 들려왔고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까치진 머리로 일어났으니 역시나 회사는 지각했고 상사에게 한 소리까지 덤으로 들어야 했죠. 가뜩이나 일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정말 짜증이 확 솟구쳤어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 제가 집에 들어올 시간에 현관문을 열려 하니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쪽지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여기로 전화를 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 저 아랫집으로 이사 오신 분 맞으시죠?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제가 이사를 온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말을 이어보니 그 사람은 바로 어제 여기 왔다 간 동생의 형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건 제가 못 해드리고 사례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사례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봤어도 돈으로 사례를 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처음이었던지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적절한 금액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겠다고요? 저야 감사하긴 한데. 예, 당연한 일이죠. 저희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 와 있고 아내도 병원만큼은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아내 상태가 좋지 않을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전화를 끊자마자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어쨌든 꽁돈이 생긴 거나 다름없으니 기분이 좋았죠. 또 어느 정도 잠을 자지 못해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렇게라도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동생분도 무척이나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사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얼떨떨한 일이었는데 동생분은 밤마다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로 많이 미안하셨는지 저를 마주칠 때마다 늘 미안한 얼굴로 죄송하다며 롤케이크나 떡 같은 것들을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보러 시골에서 올라오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에 제가 아버지에게 집을 옮길 수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무슨 일이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잠귀가 밝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윗집에 아픈 분이 사셔서 소음이 심해요. 이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버지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말에 걱정을 하셨고 그래도 서울에 이왕 친구 만나러 오는 김에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 주 주말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주신 참깨와 참기름, 김치를 들고 올라오신 아버지를 배웅하러 터미널로 나갔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아버지와 함께 술 한잔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회사 얘기, 어머니 얘기, 진로 얘기 등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윗집에서 또 정신없는 소음이 들려왔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인상이 단번에 찌푸려졌고 아버지는 화가 나셔선 신발을 구겨 신고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었죠. 아버지가 달려나가자 저도 정신없이 따라 나섰고 잠시 후 윗집의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슬그머니 아내 상황을 보니 동생분이 언니를 붙잡고 울고 있었고 언니분은 손에 위험한 물건들을 잔뜩 쥐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동생분까지 다칠 수 있는 상황 같았어요. 이미 동생분 손엔 작은 상처가 있었고요. 동생분은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지만 상황은 너무 위급해 보였어요. 그 순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수백 개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망설이던 저와 달리 아버지는 침착하게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 조심스레 그쪽으로 접근해 손에 들린 위험한 걸 빼내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다운 대처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동생분을 재빠르게 격리시키라 지시했고 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동생분의 방에 들어가 함께 구급차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동생분의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덕지덕지 말라붙은 얼굴이며 퀭한 눈빛, 새파랗게 질린 입술까지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것 같았어요. 동생분은 제가 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 듯 주저리주저리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나 봐요. 언니가 환자라는 걸 잊어선 안 됐는데 착각해버렸어. 다 내 잘못이에요, 다. 안쓰럽게도 동생분은 자기 잘못이라며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마음이 안 좋아져 휴지를 동생분 손에 쥐어주었고 구급차까지 천천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언니분이 구급차에 실려가고 한바탕 사태가 끝나자 아버지와 저는 그제야 한숨을 놓았고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이 사건은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인연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분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직접 만든 쿠키라며 제 손에 쥐어주면서 그때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했죠. 아니에요. 많이 놀라겠어요. 언니분은 괜찮으세요? 언니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다행히 안정되었어요. 아마 안 도와주셨으면 저도 위험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옆에 계시던 분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 그분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요? 아, 그랬구나. 어려 보이셔서 삼촌쯤 되는 줄 알았어요. 동생분과 시작한 대화는 적당한 선에서 끝나지 않고 어쩌다 보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저녁까지 먹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고 간단히 맥주 한잔 하면서 직업이나 나이, 이름 같은 것들을 묻게 되었죠.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어느 정도 끌리는 호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소윤 씨와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레 언니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소윤 씨는 허심탄회하게 언니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제게 알려주었어요. 그건 좀 가볍게 듣기 힘든 무척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언니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네 나쁜 남자 어른에게 납치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 후 우울증에 걸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혼잣말을 하고 이상한 걸 보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언니가 뭘 보고 그러는진 몰라요. 언닌 그냥 이미 20년도 넘게 이 병을 알아왔고 완치되나 싶으면 다시 재발해요. 어쨌든 정말 고마워요. 얘기 들어줘서. 소윤 씨는 얘기를 하던 중 중간중간 참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듣자 하니 친구들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언니를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쩌다 보니 1시간 넘게 소윤 씨의 얘기를 들어주게 되었고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제게 이런 가족이 있었다면 이분처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그 후 소윤 씨를 만나면 인사라도 안부를 묻게 되었고 소윤 씨가 제게 롤케이크 같은 걸 갖다 주면 저 역시 답례로 조그마한 선물을 보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둘 사이에 작은 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녀 사이의 정이었죠. 빠른 속도로 소윤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 식구처럼 그 집에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윤 씨는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윤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사고로 일찍 여의고 나이 차이 많은 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밝은 성격을 꿋꿋이 유지하며 열심히 살아나가는 점도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한 여자에게 빠진 적이 없었는데 소윤 씨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저절로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됐죠. 층간소음도 더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윤 씨의 가족이다 보니 제가 더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언니분이 힘들어하시면 옆에서 소윤 씨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이런 저희 사이를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소윤 씨가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을 즈음에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고 저희 사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연애도 한다니까 내가 다 마음이 놓인다 이놈아. 아가씨, 이놈이 비록 여자를 별로 못 만나서 쑥맥이고 좀 소심하긴 해도 사람 구실은 하는 놈이니까 믿고 잘 만나봐요. 좋은 사이로 발전했으면 좋겠네. 아버지는 자기가 있어서 방해되는 거 아니냐며 능청을 떠셨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며 서둘러 와다닥 집 밖으로 나와 소윤 씨를 만나곤 했습니다. 소윤 씨는 아버지를 만나 좋은 인상을 받았는지
저희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사람의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커다란 사건이었죠. 소윤 씨가 저희 집에 내려와 제 출근 준비를 돕다가 그러더군요. 자기야, 형부가 오늘 온대. 갑자기 전화로만 인사를 나눴던 그분이 해외 출장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소윤 씨의 형부 되는 사람을 본다는 생각에 갑자기 덜컥 겁도 나고 가슴도 떨렸습니다. 소윤 씨에겐 부모님 대신 소윤 씨를 길러준 은인 같은 분이기도 했고 섣부른 생각이지만 어쨌든 미래에 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오는 날 아침부터 최대한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소윤 씨로부터 그분이 도착했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윗집으로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던 그분은 저를 보자 처음엔 누군지 몰라 하다가 제가 인사를 드리자 아랫집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신 건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전화보다 실제로 만난 형부분은 인상이 더없이 좋은 분이셨고 성격도 괄괄하시고 털털하셔서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또 무엇보다 저를 좋게 보셨는지 소윤 씨와의 만남을 적극 밀어주셨죠. 저는 소윤 씨의 가족에게 조금 점수를 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이왕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먼저 말을 터주신 덕에 자연스레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형부께서 평상시와는 달리 조금은 어두운 얼굴로 저희 집에 내려와 계셨습니다. 평상시 늘 밝은 얼굴이었던지라 이상하긴 했죠. 무슨 일이세요? 뭐랄까, 그날따라 평소답지 않게 조금 주춤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갑자기 제 고향을 물으셨고 그걸 몇 번이나 확인하신 후에야 돌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고향에 대해 알려드린 적은 없었지만 아마 소윤 씨를 통해 들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그날 이후 저에게도 소윤 씨에게도 별다른 말이 없으셨고 그냥 없는 일처럼 넘어가시려 하는 것 같길래 저도 더 묻지 않았고 그 일은 제 머릿속에서도 까맣게 잊혀갔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소윤 씨가 몇 달 후 결혼을 결심하기로 마음먹으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역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봤던 여자분 있죠? 저 여자친구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소식 전해드려요. 정말이냐? 아유, 장하다 이놈아. 잘 생각했어. 얼른 결혼하고 가정 꾸려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잘 결정했다. 아버지는 절 끌어안고 가마라도 태워주실 것처럼 크게 기뻐하셨고 역시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 제 아내 될 사람과 사돈어른을 뵈러 바로 올라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에겐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처럼 소윤 씨를 길러준 형부와 언니를 뵈러 오는 것이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상견례에 오시기 전부터 무척 떨려 하셨습니다. 소윤 씨를 한 번 본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는 한 번도 못 보신지라 어떤 처녀인지 더욱 기대하고 계셨죠. 상견례 장소는 집 근처에 있는 정갈한 한식당으로 잡았어요. 소윤 씨가 몇 번 가봤는데 분위기가 무척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윤 씨와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원래는 저와 함께 가려 했는데 차가 막혀 제가 먼저 가고 뒤에 오시게 되었죠. 그 사이 소윤 씨의 형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이라 생각하며 정중히 자리로 모신 후 목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오기 전까진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막상 자리에 앉아있으니 형부분의 눈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타들어가는 목을 물로 축이고 있는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곱게 옷을 입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소연 씨 형부의 얼굴을 확인한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자네 혹시... 형님이 여길 어떻게... 두 사람은 못 믿겠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다 잊지 못하셨고 저와 여자친구는 갑작스레 벌어진 이 광경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부분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형부분은 수차례 죄송하단 말을 반복하면서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떠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 못난 저한테 그리 잘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부른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조금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너무 어렸던지라 알 수 없었던 그들만의 과거사였죠. 형부부는 섬에와 공부 생각도 없었고 그저 시간을 낭비하며 살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를 만나 개과천선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공부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그 뒷바라지를 해준 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이 많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형부분의 집안 환경을 생각해서 집에 쌀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때론 돈도 지원해 주시며 아낌없이 후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형부는 대학에 붙자 아버지의 돈을 훔쳐 달아났고 그 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후에 아버지를 찾아뵈려 했지만 차마 얼굴 뵐 낯이 없어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그분은 아버지에게 인과응보란 말이 있다던데 자신이 한 짓이 이런 인연으로 만나 벌을 받게 될진 몰랐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여자친구도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자리엔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고 형부부는 계속 흐느끼셨죠. 한 달쯤 흘렀을까요? 저도 여자친구도 이 결혼이 어그러질까, 혹시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까 노심초사하며 그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여자친구의 불안이 커지자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내려가 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즈음 아버지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로 오시겠다고요. 아버지는 서울에 도착하시자마자 제가 아닌 형부분을 찾아갔고 두 분은 그날 밤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불러 제가 태어나기 전 있었던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본인도 어렵게 섬에서 큰지라 힘들게 방황하며 살고 있는 형부분을 보면 꼭 자기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돕는 마음으로 어린 그분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돈을 훔친 행동을 하고 떠난 후 아버지도 상심이 크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가슴에 묻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훗날 상처가 되어 늦은 밤이면 술잔을 기울이게 하셨다고요. 저는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술을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술잔을 받으면서 사람의 인연이 참 기이하다는 말씀을 곱씹듯 하셨죠. 또 아버지께선 기쁜 마음으로 결혼은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사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두 분 다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아내도 결혼에 성공해 작은 신혼집을 한 채 마련해 살고 있고요. 어려운 일을 딛고 가족이 되어 다시 만난 만큼 아내의 형부부는 저희 아버지에게 무척이나 잘하려고 하셨고 아버지 가슴에 있던 상처도 조금은 회복되신 건지 우애 좋은 상태로 지내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제 아내도 무척 예뻐해 주셔서 그런 아버지의 아량과 넓고 깊은 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처형께서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셨으면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나니 어쩜 이렇게 딱 제 인생만 찝어서 걱정하고 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가끔 짬이 나면 여기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만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꽤 심각하고 무게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놀랍기도 하고요. 저도 할 말이 많다면 많은 인생이지만 최근에 여러모로 일들이 많았어서 딱 한 가지 일만 여기에 나눠보고 싶더군요.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계속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삼촌들과 살고 계셨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주부로서 가정생활을 유지하셨지만 제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엔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러고 얼마 안 되어 이모 집으로 가셨다가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혼자 사셨고 나중에 나이가 한참 들고 환갑이 넘게 되니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던 와중에도 두 분의 사이가 워낙 안 좋아 그런지 썩 편한 마음으로 잘할 수는 없었어요. 이혼을 언젠가는 하겠구나 하면서 마음속에서 약간 예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아빠는 딱히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엄마는 틈만 나면 저한테 이혼할 거란 말만 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불안함을 느꼈고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와중에 너무 스트레스도 크고 소심해져서 소변을 봐버린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놀라서 학교까지 뛰어온 엄마는 제 상태를 보더니 그제서야 좀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안심하란 말만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안 싸운 것도 아니고 늘 똑같은 생활을 보내긴 했답니다. 단지 엄마는 저의 심한 트라우마라든지 스트레스를 걱정해서 이혼 결심을 말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크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기엔 아빠가 그때 직업이 일정치 않다 보니 매달 월급이 고정 금액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돈에 벌벌 떠시는 성격이다 보니 아마 매번 아빠가 준 돈을 갖고 규모 있게 생활해야 하는 엄마와 마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집에 있을 때도 있고 계속 얼굴을 마주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생겼나 봐요. 제가 중학생 때쯤 엄마가 일을 하러 다니게 되면서 그나마 좀 잠잠해졌고 일주일에 한 번 싸우는 게 한 2, 3주에 한 번 정도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저도 이건 아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게 아빠는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을 안 돌본다며 퇴근하고 힘들게 돌아온 엄마를 닥달하고 밥 차리라고 마구 화내는 걸 봤어요. 엄마는 그때 폭발해서 둘이 엉망진창 싸우고 이쯤 되니까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 걸 지지할 수 없겠더라고요. 단지 뭐랄까 단 2년에서 3년 정도만 좀 더 버텨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면 그나마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둘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엄마가 저에게만은 대단히 끔찍하게 좋은 엄마였다든지 아빠가 또 자식인 저에겐 잘해주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이에게 있어 부모라는 것은 큰 세계가 아니겠어요? 형제자매도 없이 외동이었던 저에게 부모님의 존재라는 것은 저를 둘러싼 아주 큰 방파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흐물흐물 힘없이 넘어지면서 저 하나만 남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단 엄마는 용케도 버텨주었고 제가 대학생이 되던 3월에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예상은 했던 얘기라 엄청나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올 게 왔다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쭉 진행이 되고 엄마의 짐이 옮겨지는 걸 보고 있으려니 서글프긴 하더군요. 아빠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 반을 실어서 나가는 동안 할머니 댁으로 가서 며칠 주무시고 오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가 이 집에서 자기가 살던 살림살이를 정리해 나가는 걸 보자니 참 답답했고 그렇게 보내드리게 되었답니다. 이후로도 연락은 계속 해오긴 했지만 엄마 역시 눈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평소도 막 두텁고 사이가 좋던 것은 아니었으니 점점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한쪽 부모와 계속 살면서 다른 한쪽 부모에 대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서 엄마에 대한 이미지도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빠는 점점 몸도 안 좋아지고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나중에 제 등록금이며 이것저것 대주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다소 기분 나쁜 어투였어요. 아유, 니네 아빠는 너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못 해준다니? 엄마도 지금 혼자 집세 내고 세금 내고 사는 거 아주 골치 아파. 아빠한테 말 좀 잘해봐. 엄마 일하고 있어서 다시 전화할게. 끊어. 진짜 이때 어찌나 우울감이 몰려오던지 어쩌자고 자식을 낳아선 이렇게 둘 사이에서 홀로 불행하게 만드는지 너무 싫더라고요. 아빠는 저에게 딱히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집에 가면 늘 어둡고 습한 분위기가 착 깔려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벌다 보니 또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졸업은 해야 한다 하시니 이때 슬슬 이골이 나면서 내가 부모님 말을 들어드리는 건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졸업했고 바로 저는 취업하기 좋은 직장을 찾아 일찍 일하게 되었답니다. 제 조건이 좋은 건 결코 아니었는데 기존 제 학력보다 살짝 하향해서 지원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바로 구해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니 경제적으로도 약간은 숨이 트이게 되었고 그때 제가 첫 월급을 1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아빠의 일은 뜨문뜨문 있는 데다가 연세 드시니 점점 없어지는 추세였고요. 그나마 집이라도 아빠 명의로 갖고 있었고 생활비나 자잘한 세금만 좀 해결되면 괜찮았는데 그걸 제가 거의 다 해결하고 있는 셈이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친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25살의 나이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이때 엄마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엄마는 아빠와 나란히 혼주석에 앉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생전 처음 엄마에게 울면서 막 대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둘의 싸움에 나를 말려들게 할 거냐면서 말이죠. 자식을 낳았으면 낳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란 말이야. 언제까지 나를 엄마 아빠 등살에 못 이겨서 맨날 끌려다니고 눈치 보게 만들 거야? 아무리 전 남편이 싫어도 그렇지. 그 사이에서 만든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거 잠깐 같이 앉아있는 것도 못하겠다고? 엄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제 말에 엄마도 어지간히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때 움찔거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긴 했지만 결국 혼주석에 앉아서 무사히 결혼식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신혼집을 얻어서 사는데 당시 시댁 바로 옆에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참 유순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장남 자부심이 있는 분이어서 저를 엄청 힘들게 하셨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전용 멘트로 달고 사는 말이 있었으니 바로 지금도 떠올리면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말이었어요. 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 가서 다시 배우고 와. 이 말은 정말 아무리 곱씹고 또 씹고 새댁 시절을 지나 지금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되고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커버해주고 떨어지게 해주긴 했지만 누군 엄마 없나 싶어서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있어도 정작 엄마는 이제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연락도 잘 안 될 때라서 만나기도 어려웠기에
더 상황이 기가 막히고 시집살이에 질렸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이 한 번은 딸네 집에 다녀가야 했던 때가 있었으니 바로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예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니 와서 손주 한번 안아보고 딸내미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은 끓여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딱 그게 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엄마는 이후로도 자꾸 바쁘다며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얘기만 해대면서 절대 올라올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밤낮으로 울고 저만 보면 제 머리카락을 쥐고 울기부터 하는 아기를 붙잡고 있으려니 저는 그때 잠깐 안 좋은 생각도 들 정도로 무척 힘들었어요. 그때 엄마한테 애원하면서 한 번만 올라와서 아주 잠시라도 아기 봐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때도 엄마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 원래 애기는 다 자기 손으로 키우는 거야. 나도 너 키울 때 니네 할머니 도움이고 뭐고 받은 것 없어. 엄마가 되었으면 강해져야지. 진짜 기가 막히는 게 제가 무슨 맨날 집에서 상주하면서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쩜 말을 이렇게 하나요? 그러는 본인은 엄마가 되어서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했길래 당당하게 딸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하는 걸 관두고 그냥 제 앞에 닥친 이 힘겨운 육아를 어찌어찌 지나갔어요. 애가 안 자면 저도 안 자고 그냥 며칠씩 밤새고 넋이 나가서 밥도 못 먹고 하면서 거의 10kg가 빠지는 와중에 점점 애도 크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재울만해지고 이제 저도 좀 살겠다고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훈련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엄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새삼 또 뭐 제 생각이 나고 미안해서 온다나요? 좀 어이도 없고 저도 가슴 안에 약간 서운함과 앙금이 있었지만 그냥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녀간 그 이틀간 마침 애도 열이 나서 정신이 없고 엄마는 본인이 기껏 보러 와줬는데 자기 신경도 안 써준다며 되려 삐지신 거 있죠. 진짜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집에 가는 날 우리 집 이중 현관문에 손을 짚었다가 손이 살짝 낀 거예요. 엄마가 아야 하면서 손을 빼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장면조차도 막 짜증이 치밀었어요. 자기가 내 부모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엄마를 제대로 안 모셔준다는 둥, 아침부터 죽이 뭐냐는 둥,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둥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 엄마가 그런 거에 따끔해서 아프다고 해도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참 핏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저를 서글픈 기분으로 만드는 걸까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고 난 뒤 나도 이제 긴장이 풀려 숨을 확 내쉬었는데 그 후로 아이 열도 내려가고 다시 멀쩡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며칠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엄마가 그때 이중 문틈 사이에 살짝 손가락이 끼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 괜찮냐고 말이라도 할 걸. 왜 나는 한숨을 쉬며 애 옷이나 입히고 있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불편해서 가슴에 얹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 제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엄마가 시골에서 외숙모랑 이모들의 뭔 일을 도와주다가 다친 모양이에요. 크게 넘어져서 허리도 다치고 발도 삐었는지 제대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외숙모와 이모들도 다들 이제 연세도 많고 몸이 성치 않으시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중 막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어른들이 돌봐줄 상황이 안 돼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을 결국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엄마를 모셔오게 되었어요. 아빠도 혼자 살고 계신 와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그때 아빠가 툭 내뱉은 말을 듣고 진짜 한숨이 푹 나오면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지영아, 네가 진짜 고생이 많다. 부모 복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닌지. 아빠가 다 미안하구나.
아빠는 생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내 엄마와 잘 안 맞아서 괴로워하고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다투기도 했다는 걸 듣고 나니 아빠도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암튼 그거야 그거고 저는 더 이상 껄쩍지근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서 엄마를 모셔오게 되었어요. 집에 이제 막 어린이집 다니는 딸도 있고 애를 돌보면서 아픈 엄마까지 신경 쓰려니까 확실히 실전은 전쟁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부분에 양해를 구할 때도 썩 좋아하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혼 초 2년간 시댁 옆에서 살면서 제가 겪은 온갖 수모를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 그냥 군말 없이 엄마가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1년 정도만 모시고 있자고 말했어요. 정작 이 집에서 쭉 시간을 보내고 챙기는 건 결국 저니까 남편이 그렇게 엄청나게 반대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진짜 엄마와 내내 붙어서 생활하는 삶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싸우게 되던지 빨리 엄마가 허리며 무릎이며 발 삔거며 얼른 나와서 다시 내려가길 바라게 되었어요. 제가 애 밥 차려 먹이는 거며 뭐며 자꾸 한마디씩 얹기 시작하니까 저도 발끈해서 큰 소리를 내게 되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내가 모시겠다고 이렇게 일을 벌인 거니 뭘 어쩌겠어요. 남편에게 불평할 수도 없고 걱정이 많았던 아빠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한 가지 진짜 엄마와의 사이에서 견딜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말. 그놈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딸내미도 말이 많아서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저를 붙잡고 조잘조잘 떠들고 아주 지칠 것 같은데 엄마는 종일 집에서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는 TV만 보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을 걸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뛰어다니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거리를 만들고 엄마 병원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전 회사에서 받은 일들을 집에서라도 할라 치면 그렇게 삐지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엄마가 얘기 좀 하려는데 그렇게 등지고 앉아가지고 일만 하고 앉아있고 노인네들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딱이야. 아유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 제가 무슨 엄마만 돌보는 간병인도 아니고 딸네 집에 와서 삼시세끼 다 차려드리는 밥 드시고 병원도 모셔드리고 있는데 저도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엄마도 외숙모들과 이모들 틈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뚝 떨어졌으니 젊을 때 그렇게 활달하고 다니기 좋아하던 사람이 오죽 답답하겠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육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 또래 성인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였으니까요. 어찌되었건 엄마의 아픈 부분은 나을 기세가 안 보이니 제가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상황은 변치 않았어요. 그럼 누군가 진짜 엄마랑 말동무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옛날처럼 동네 어슬렁거리면서 옆집 아줌마나 할머니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엄마한테 스마트폰 사드리고 삼촌이나 이모들이랑 통화도 자주 하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좀 하라고 했더니 그때 그나마 좀 잠잠해지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이 어느 날 딸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코너 돌아서 폐지 공터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 저희 이사 올 때부터 대로변에 크게 있던 곳이라 별 생각 없긴 했지만 제 눈길을 끈 이유는 여기 어르신들이 삼겹살을 그릴에다가 구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냄새가 하도 강렬한 거로 나도 마트나 들러서 삼겹살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릴을 뭘 써서 하는 건가? 부탄가스 같은 거 위에다 쓰는 건가 싶어서 무심결에 쓱 봤는데요. 그때 땀을 흘려가며 고개를 뒤집고 있던 할머니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팔을 걷어붙이고 굽고 계시고 다들 서서는 종이컵이랑 젓가락만 들고 술판을 늘어놓고 드시고 계신데 자꾸 그 할머니에게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팔 한쪽에 문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팔다리에 각각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걸 봐서 되게 개방적이시네 하고 지나려고 하는데 무심결에 갑자기 생각이 하나 스치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신세대라고 하기엔 우리 엄마도 팔에 되게 미묘하게 생긴 문신이 하나 있거든요. 어릴 때 이게 뭐냐고 하면 엄마가 그냥 별말을 안 했는데 뭔가 좀 비슷해 보여서 눈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좀 신경이 쓰여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나중에 거기 같이 드시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른 서둘러서 왔고 마트에 들르겠다는 생각도 까먹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에게 이 광경을 본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일이 다 있냐며 좀 희한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몇 살쯤 되어 보여? 나랑 비슷하게 문신이 있었어? 왼팔에? 그러니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서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아, 참. 어느 쪽 팔인지까지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해.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는데 무슨 연탄구멍 마냥 뽕뽕 동그란 점이 엄마처럼 몇 개 있는 문신이었어. 엄마한테 있는 거 익숙하게 봐왔으니까 나도 눈길이 가더라고. 나이는 글쎄. 그런데 머리가 엄마보다 백발이라서 정확히 모르겠네.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염색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잖아. 그런데 엄마는 묘하게 긴장한 표정인 것이 다시 가서 한 번만 더 자세히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팔뚝에 있는 점 같은 문신 사진을 찍어가라면서 말이에요. 보니까 5개의 점 같은 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문신이었는데 되게 젊은 날에 했던 건지 퍼렇게 번져 있긴 한데 알아볼 수는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걸 엄마 고향 친구들이랑 뭐 우정문신 같은 개념으로 했다던데 진짜 별걸 다 했네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길로 다시 그 공터로 갔고 한 번도 그쪽에 직접 들어가 누구랑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엄청 어색한 상태로 쭈뼛쭈뼛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 말씀 좀 여쭙겠다고 아주 조심스레 말을 이었죠. 저기 혹시 저기 고향이 어디실까요? 혹시 남해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가 왠지 아는 분이실 것 같다고 하셔서요. 이렇게 다시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고 뒤섞인 말을 늘어가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눈을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긴 남해에서 살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엄마 이름부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순옥 씨 아세요? 저희 엄마세요. 남해에서 사시다가 20살 때 서울 올라오셨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시 남해 내려갔다가 딸네 집으로 잠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굳이 엄마가 찍으라고 한 문신 사진을 보여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할머니 표정이 엄청나게 뒤바뀌더라고요. 자기 이름은 박정순이라면서 엄마랑 아주 잘 알았다고 말이에요. 결국 상황이 일이 되다 보니 이 황당한 사태를, 아니 난리난 사태를 빨리 엄마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엄마가 뭐라고 할지, 뭔 반응을 할까 싶어서 저도 꽤나 뜸들이며 말을 했는데요. 엄마는 듣자마자 막 흥분한 애처럼 소리를 연신 지르면서 어떡하냐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정순이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그 몸을 하고 억지로 움직이시더군요. 결국 허리가 불편한 엄마를 끙끙거리고 공터까지 모시고 왔어요. 엄마랑 그 할머님은 한참을 거기 공터에 어색하게 앉아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고 손을 못 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슬슬 저는 점심 준비도 해야 하고 바쁘지만 일단 어쩔 수 없어서 옆에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엄마 말로는 친구들이 3명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론 엄마도 참 본인이 남해에 내려가서 지내고 있었으면서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왜 이제 와서 찾나 싶었죠. 그랬더니 엄마도 나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가끔 내려가고 나중에 또 내려가서 살 때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 그런데 뭐 나도 떠난 지 진작에 오래되었는데 걔네들이라고 있겠어? 다 거의 흔적도 없더라고. 정순이도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렇게 만난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긴 거야. 아휴, 그런데 다른 애들은 그래도 볼 수 있으면 꼭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나볼 방법 없냐? 너 젊으니까 네가 좀 좋은 기술 갖고 좀 찾아봐. 응? 이렇게 되니까 또 내 일거리가 늘어난 것 같아 한숨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엄마의 옛날 고향 친구분이 계신 덕에 저는 조금 놓여진 부분이 있었죠. 엄마가 다쳐서 못 움직이는 걸 알고 정순 할머니가 우리 집에 가끔씩 쌀과자를 들고 놀러 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자리 내드리고 저는 저대로 할 일 할 수 있고 엄마도 실컷 수다 떨고는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둥. 대체 엄마가 우울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부분에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은 못 찾아드리고 시간 날 때 틈틈이 보겠다고만 했는데요. 이후로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정보만 갖고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알아보곤 했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의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머지 세 분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더더욱 정순 할머니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 더욱 신기하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엄마를 통해 들어보니 세 분 중 한 분은 젊은 날에 유방암으로 일찍 가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정순 할머니가 얘기해 주셔서 듣게 되셨나 봐요. 이후로 우리 엄마는 여전히 잔소리가 많고 저와 안 맞긴 하나 정순 할머니를 만나게 된 이후로 요즘 딱히 볼멘 소리를 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엄마에게 도움이 좀 더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엄연히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채울 수 있는 게 있고 동세대의 친구나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각각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엄마 말론 늙음하게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떠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정순 할머니는 말이 별로 많은 타입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실없는 얘기를 그렇게 웃기다고 좋아하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몇 년 전에 사별하시고 자식들은 멀리 사는 것 같던데 두 분 모두 좋은 타이밍에 만난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엄마는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동성 친구가 최고라고 하시더군요. 파마 복슬복슬하게 한 할머니들끼리 저렇게 매일 신나서 얘기하고 나란히 믹스커피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시는 걸 보니 왠지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제 친구들이 생각나서 문득 보고 싶어지기도 하네요. 엄마랑 정순 할머니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